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상승했다가 최근에 조금씩 이제 하락하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우선 그 밸류 체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최근 이슈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한 3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해외농어 관측팀의 김지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국제곡물 시장의 밸류체인과 최근 이슈라는 것으로 주제를 잡아봤고요. 사실 그간 국제곡물 시장이 워낙 핫했던 탓에 국제곡물 시장 관련한 이런 논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기는 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어느 정도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최근에 제가 이제 미국이랑 호주 밸류체인 관련한 조사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갔다 오고 또 이런 곡물 메이저 트레이더들과 면담을 하면서 느낀 내용,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면요. 그래도 간단하게 최근 시장 동향이나 기본적인 특성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미국이랑 호주 중심으로 곡물 밸류체인이랑 그리고 곡물 메이저들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곡물 시장의 최근 이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시간이 남는다면 이제 우리나라 곡물 수입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많이 본 그림일 것 같은데요. 2007년 에그플레이션 이후에 가격이 하락 추이로 들어서다가 2012년 들어서 미국 대가뭄, 뭐 엘니뇨, 라니냐 발생이 되면서 뭐 콩이랑 옥수수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한번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3년 이후부터 하락 국면에 접어들어서 비교적 장기간 한 7, 8년 동안 국제곡물이 하향 안정세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부터 이제 라니냐가 발생을 하게 되고 남미 쪽에서 수급 불안 우려가 나타나면서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그런 공급망 차질 이슈,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발로 인해서 가격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급등을 한 후에 지금은 옥수수랑 밀 같은 경우는 하향 안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 곡물 수급추인데요. 기본적으로 생산이랑 소비는 과거 60년대부터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증가는 해왔습니다. 증가를 해왔고, 가격이 상승한 포인트에 보시면 이제 재고율이 좀 하락 추이를 보이다가 그런 어느 정도 경계에 왔을 때 가격이 크게 급등한 모습, 이런 것을 이제 곡물 시장이 뭐 엷은 마켓이고 또 비탄력적인 시장이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러한 가격 급등이 조금의 수급 불안에도 더 크게 가격이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곡물 생산 추이를 조금 더 곡물별로 장기적으로 보시면, 곡물이 이제 주로 우리가 말하는 게 밀옥수수, 콩, 쌀 정도거든요. 근데 이 밀옥수수, 콩 이 세 개 곡물이 전체 곡물 세계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주로 이 밀옥수수, 콩을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 측면이 있고요. 품목별로 보시면 200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밀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일정하게 이제 생산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주로 밀은 식용으로 많이 다이렉트로 식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옥수수랑 콩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이후에 급격한 증가세로 전환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바이오 연료용 사용 증가와 그리고 이런 인구 증가와 이런 증가한 인구들에서의 식품 소비 패턴 변화가 이제 육류 소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측면으로 반영되고요. 인구 같은 경우는 이제 60년대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한 2.4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곡물 생산은 이제 주요 곡물 위주로 봤을 때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지역별 생산량을 보시면 이 별표 표시를 해놓은 것이 곡물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오른쪽에 큰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지역의 생산량인데요. 저건 중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렇게 크게 나타나긴 하지만, 소비량을 보시면 이 전 페이지에 있던 별표 표시였던 지역에서 이 나머지 아시아, 중동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해서 소비가 이동을 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식품 소비 패턴의 변화인데요. 우리나라도 식량 자급률이 60년대 이후부터 급격하게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빠른 경제 성장에 따라서 국민들의 식품 소비 패턴이 변화한 측면이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본이랑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이랑 많이 비교를 해서 그래프를 넣어봤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곡물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70년대부터 곡물 소비 수입이 상당했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전 세계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이 이제 2000년도, 90년도 후반부터 빠르게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죠. 이거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국가별 도시 인구 비율 추이거든요. 얼마나 도시화가 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인데, 중국이 빠르게 도시화가 되면서 뭐 소득이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식품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곡물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인구가 2배가 넘게 증가했는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런 북미나 이런 뭐 호주 이런 국가들은 사실 재배 면적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거든요. 보시면 전체적인 생산량이 연평균 한 90년대부터 봤을 때 2% 정도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왜냐하면 재배 면적은 거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술 개발에 따른 단수 증가로 인해서 생산량 증가한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증가한 것을 보면 대부분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 남미 지역, 그리고 흑해나 우크라이나 같은 흑해 일부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살짝 언급을 할 건데,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미국 같은 경우도 기존에 원래 미국이 최대 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었는데 그 자리를 러시아에게 내주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옥수수나 콩 같은 이런 뭐 바이오 연료나 이런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곡물의 수익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또 밀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주 재배지가 좀 더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품목별로 보면 이제 밀 같은 경우는 밀 재배 면적은 감소를 하게 되고, 나머지가 이제 콩이나 옥수수 같은 걸로 컨버트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수출량도 보시면 비슷한 추이입니다. 수출량의 경우 이제 생산량보다 더 큰 폭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남미나 흑해 지역에서의 생산 증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이나 이런 북반구 쪽의 생산 기반 확대에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미 한 30, 40년 전부터 생산 기반 마련된 곳에서 계속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브라질이나 뭐 러시아 이런 국가들에서는 일부 생산 면적이 확대될 그런 여지가 좀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곡물 시장을 보통 엷은 시장이라고 합니다. 변동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 높은 수출 집중도를 보이고 있는데, 품목별로 보면 조금 상이하긴 합니다. 밀 같은 경우는 많은 나라에서, 쌀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나라에서 재배가 되고 있고 바로 식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측면이 반영된 수치로 볼 수 있고, 콩 같은 경우는 미국과 남미 쪽으로 생산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생산이나 수출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교역률을 보시더라도 방금 전에 보셨던 그래프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맨 밑에 있는 게 쌀이고, 이제 밀 같은 경우는 콩 같은 것보다는 교역률이 좀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옥수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생산국에서 사료용으로도 사용이 되고 또 바이오 연료용으로도 사용이 되다 보니 콩보다는 좀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곡종별로 사실 우리가 곡물이라고 다 얘기하지만 조금 상이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특징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밀은 주로 식용으로 옥수수랑 콩도 뭐 식용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옥수수는 뭐 밀보다는 사료용 사용 비중이 높고요. 콩도 대부분 90% 이상이 이제 가공용, 식용유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지만 그 나머지 60~70%는 대두박이라고 해서 사료용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고 보통 옥수수랑 콩 같은 경우가 이제 작목 전환되면서 주산지가 겹치는 경향이 있고요. 밀 같은 경우는 좀 밀이 못 자라는 땅은 아무것도 못 자란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만큼 뭐 호주나 이런 쪽에서는 밀을 중심으로 미국 이렇게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밀의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정치제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특징을 써놨는데 사실 2010년의 아랍의 봄 같은 경우에도 그 발생한 기인된 부분이 사실 밀 가격의 폭등이었거든요. 2007년도에 보시면 밀 중심으로 가격이 폭등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이제 수출 제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밀에 대해서는 좀 가격 민감도가 좀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옥수수 같은 경우도 뭐 멕시코에서 예전에 뭐 또띠아 크라이시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멕시코가 워낙 옥수수를 식용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슈도 있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국민들에게 주식이 가지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옥수수랑 제가 생각할 때 옥수수랑 콩은 뭐 다양하긴 하지만 비교적 상품의 동질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밀 같은 경우는 사실 밀이 하나가 아니라 품종이 굉장히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뭐 빵이냐 누들용이냐에 따라서 뭐 사료용이냐 이렇게 품종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다른 곡종에 비해서 가격 편차가 좀 크게 형성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출장 갔다 온 부분들을 가지고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곡물 산업이라고 하면 미국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 산업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한참 뒤이긴 하지만 73년에 The Great Green Robber이라는 이슈가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 이때만 해도 지금은 정보가 이제 어느 나라에서 얼마만큼을 생산하고 이런 정보가 굉장히 오픈돼 있는 시기긴 하지만 저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 정부에서 러시아에서 유럽에서 대가뭄이 나면서 72년도 이때 곡물 재고가 굉장히 적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미국과 러시아가 곡물을 이제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약의 양 자체가 미국 1,000만 톤 정도 되는데요.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곡물 수출을 계약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나서 이때 이제 처음으로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거든요. 가격이 급등을 한 시기에 이런 곡물 메이저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고요. 이 이후에 곡물 산업에 대한 인프라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미국에서는 러시아에서 계속 곡물을 사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굉장히 많은 인프라에 투자를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76년 들어서 그때 당시 소련입니다. 소련에서의 곡물 수입이 감소를 하면서 이런 잉여나 유휴 인프라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후에 한 20년 동안 저고가가 유지되면서 미국 곡물 산업의 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2000년도 초반 들어서 중국이 2001년도에 WTO에 가입을 하게 되죠.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중국 쪽의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기 시작하고요. 이제 국제곡물 시장에서 가장 큰 수요처나 변수로서 저희가 중국을 많이 보게 되는데 중국이 전 세계 곡물의 30% 이상을 수입을 하게 됩니다. 콩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곡물 물동량의 뭐 60~70%를 중국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과거 20년 동안 미국에서 저고가가 유지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05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RFS라는 이제 수송 연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가솔린에다가 바이오 에탄올을 의무적으로 혼입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이 정책이 등장을 하면서 옥수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 생산되는 옥수수의 한 40%가 바이오 에탄올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요런 측면들이 이제 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뭐 유동성 증가 이런 것들과 겹쳐지면서 2008년, 7년에 에그플레이션이 촉발하게 되고 이 이후에 이제 곡물 메이저 간의 인수 합병이라든지 농가의 자산 투자 증가 이게 보시면 좀 장기긴 하지만 73년도에 가격이 급등했고 거기서 돈을 많이 번 그런 곡물 메이저들이 다시 농업 쪽에 재투자를 하게 되고 장기간 저고가나 침체가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살아남은 애들이 또다시 곡물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때 돈을 번 걸로 또다시 자산에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2022년도에 곡물 가격 급등한 이후에도 이런 비슷한 흐름이 이후에 이어질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출장 다녀온 것은 크게 화살표 3개로 표시한 부분이 가운데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미국의 콘벨트라고 옥수수랑 콩을 주로 재배하는 지역입니다. 좀 더 북서부 지역에서는 밀이 재배되고 있고요. 여기서 생산한 곡물들은 저 파시픽 PNW라고 하는 워싱턴 쪽으로 수출이 되거나 혹은 이 남부 쪽으로는 철로를 이용해서 곧바로 멕시코 쪽으로 수입을 하게 되고요. 걸프를 통해서는 이제 뭐 중동이나 아시아 이런 지역 쪽으로 물류가 흐르게 됩니다. 왼쪽으로 수출하는 부분은 주로 철도를 이용해서 수출이 이루어지고요. 걸프 같은 경우는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바지선을 이용해서 걸프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이제 수출이 되게 되고 이제 썰던 파트 같은 경우에는 철도를 이용해서 주로 곡물이 수출되게 됩니다. 크게 곡물 그런 농업 강국 같은 데를 살펴보면 곡물 밸류 체인이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호주를 보더라도 여기서 조금 더 뭐 규모나 뭐 크기 아니면 개수 이런 것만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농장에서 수확을 한 것을 이제 카운티 엘리베이터에 그러니까 저거는 주로 농가에서 수확 직후에 수확량이 많다 보니 그걸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버나 터미널 엘리베이터로 옮겨져서 이제 수출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국 밸류체인에서 이제 농가 단위의 특징을 살펴보면 최근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농가의 저장 능력이 향상됐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 에그플레이션 때 메이저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실을 농가들도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농가당 크기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농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물량을 조절해서 출하를 하려는 노력으로 저장 능력이 많이 향상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물론 곡물 메이저들의 저장 능력도 향상되기는 하였으나 그 크기의 증가폭을 보면 농가 쪽에서 저장 능력 향상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농가당 그런 규모 같은 것을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7, 80년대 들어서 지금 수준의 규모가 유지됐고 그 이후에는 점점 더 규모가 커지긴 했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미국 곡물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바이오 연료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점으로 파란색 점으로 표시된 부분이 미국 안에 있는 바이오 에탄올 플랜트의 위치입니다. 정확하게 콘벨트 지역과 거의 유사하게 겹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 수확을 한 즉시 이제 뭐 에탄올 공장이나 그 지역에 있는 저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바이오 에탄올 생산을 하고 여기서 나온 이제 부산물이 DDGS라고 하는데요. DDGS를 가지고 사료용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제 옥수수 곡물 산업과 축산업이 같이 발전을 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양의 바이오 에탄올 캐파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가운데 있는 아이오와주고요. 그 다음으로 네브라스카, 일리노이 이 5대5 왼쪽에 있는 중서부 지역으로 주산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2005년도에 이런 법이 제정되게 되거든요. 바이오 에탄올을 수송 연료에 의무적으로 10% 혼입해서 사용해라. 이런 법이 제정되면서 보시면 2005년 이후에 급격하게 바이오 에탄올 생산량이 증가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021년도 자료긴 한데
장기 추이를 보더라도 지금 수준에서 바이오 에탄올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은 보이지 않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거 블렌드월이라고 해서 바이오 에탄올 경우는 수송 연료의 일정 부분 10%를 무조건 혼입을 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지금 에너지가 전환이 되면서 전기차나 이런 것들로 전환이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바이오 에탄올 수요가 좀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추이를 보이고 있고 어쨌든 지금은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 그리고 제가 출장 갔을 때 들었던 얘기 중에 바이오 에탄올 플랜트를 2군데 정도 들렸었는데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효율적으로 옥수수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2008년도 에그플레이션 때 이 바이오 에탄올 사용량의 증가가 곡물 가격 상승에 기여했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요즘 다시 찾아보면 이게 또 상반되는 결과도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않다. 왜냐면 이게 옥수수를 100% 바이오 연료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옥수수를 사용하고 남은 부산물은 사료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여기서 발생하는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를 포집해서 또다시 지역 내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바이오 에탄올 종사자분들이 해줬던 저 말씀이 되게 인상이 깊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또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는 다른 작물보다 에너지 투입도가 큰 작물 중에 하나이거든요. 옥수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화석 연료가 다른 곡종에 비해서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바이오 에탄올이 정말로 이 탄소 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은 아직도 좀 논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터미널이나 리버 엘리베이터입니다. 산지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제 터미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저장은 일부 하겠지만 이제 회전율을 높임으로써 수출이나 최종 수요처까지 가기 전에 거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아는 그런 곡물 메이저들이 소유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수출 엘리베이터인데 우리가 수출하는 그런 항구 근처에 있는 이제 엘리베이터들을 말합니다. 다음은 이제 호주입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미국은 이제 주요 생산품이 밀옥수수, 콩 이렇게 다양하게 생산이 되는 반면 호주는 땅이 굉장히 넓긴 하지만 사실 가운데는 불모지기 때문에 경작에 적합하지 않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표시된 요 부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농경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곳은 서호주였는데요. 서호주는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밀의 대부분이 이 서호주를 통해서 수입이 되게 됩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도 동부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 지역에서 생산된 곡물들은 자국 내 수요로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남부나 이 서쪽에서 생산된 곡물의 대부분이 이제 수출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호주 같은 경우도 연간 뭐 22년 기준으로 3,800만 톤 정도의 곡물이 생산되는데 이 중에 한 60, 70%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호주 존의 생산과 수출량이 가장 많습니다. 서호주 수출항의 경우 크게 4군데가 있고요. 이제 서호주 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나막스급이라고 하죠. 건화물선을 이용해서 수입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이쪽을 통해서 많이 수입을 하게 되고 밸류체인도 방금 말씀드린 미국 쪽과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리버가 없다 보니까 뭐 리버 엘리베이터 이런 거는 없고요. 중간에 이제 저장하는 곳들이 있고 그리고 항구 근처에 포트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여기서 바로 수출이 되는 그런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호주 같은 경우는 유지 작물은 캐놀라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고 대부분 밀이랑 보리가 밀, 보리, 캐놀라를 이렇게 장목 전환하면서 영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옥수수나 콩 같은 경우는 그 재배 환경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밀이 가장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요. 이 카놀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출용인데 GMO 캐놀라여서 이걸
유럽 쪽에 바이오 디젤용 원료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뒤에 가서 이제 바이오 연료 쪽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유럽 같은 경우는 바이오 디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수입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서우주 곡물 밸류체인에서 가장 큰 특징은 CBH라는 그 협동 조합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핸들링을 하는 이런 것들이 특징적이고 보관을 여기 CBH에서 공짜로 농민들에게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과 가장 큰 차이점이 미국 같은 경우는 농가의 저장 능력이 향상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서우주 농민들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저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 CBH에서 다 해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뒤쪽에서 이제 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출장 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뒷부분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소요가 돼서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는 크게 두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최근에 곡물 ABCD라고 하는 그 메이저에서의 인수합병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 큰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곡물 산업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 가능성 이 부분을 뽑아봤습니다. 지속 가능성에서는 최근에 미국 재생 가능 디젤 생산 증가 요 동향과 그리고 또 중국을 비롯한 이런 곡물 소비가 언제까지 증가될 것인가 요 두 개를 뽑아봤고요. 이 ABCD라고 보통 언론에서 즐겨 부르게 되는데 이거의 근간을 찾아보면 이제 79년도에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가 쓴 저 머천트 오브 그레인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저 저서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메이저가 5개였거든요. 이 5개 기업들의 그런 행태와 73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와 미국 간의 그 곡물 수출입 계약이 폭로되면서 급등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곡물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저 때만 하더라도 진짜로 이 정보가 폐쇄적이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곡물 기업들이 실제로 기밀 유지에 굉장히 집착을 했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을 취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약간 후속작으로 업데이트한 느낌의 조나단 킹스맨의 저서가 있는데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보통 LBCD라고 하는데 업계에서는 크게 한 7개 정도로 꼽고 있거든요. ADM, 번기, 카길, 루이스 드레이퍼스 컴퍼니 이렇게 4개가 LBCD 정도고 그리고 코프코는 중국의 국영기업입니다. 그리고 바이테라 이렇게 7개 정도 바이테라 윌마 정도로 윌마는 근데 판유 중심으로 거래를 하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번기랑 바이테라가 합병을 하면서 ADM 수준의 그런 레비뉴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되면서 이제 곡물 산업에 있어서 이들이 기업이 더 집중화가 되면 더 이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뭐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 오른쪽에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 같은 경우는 일본의 종합 상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무역회사 정도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이들은 약간 우리나라 재벌이 외국에서 재벌을 그대로 이렇게 대명사처럼 사용하듯이 이 일본 기업들을 뭐 외국 사람들 다 그냥 소고소샤라고 칭하거든요. 이들은 이제 73년에 미국이 콩 수출을 금지를 시키면서 이 이후에 이제 브라질 쪽으로 콩 그런 뭐 세라도 지역에 진출을 해서 브라질의 그런 콩 생산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했다 뭐 이런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곡물 메이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는 있지만 이 LBCD가 가지는 사업 모델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수입국이기 때문에 자국의 수입국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제시장에서는 뭐 이제 다른 회사들이 갖는 그런 헤지 포지션과는 반대를 취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차별점으로 있고요. 최근에 코프코가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이제 국영 회사가 노블 리데라라는 그런 곡물 메이저 2개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최근에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하림이랑 포스코에서
미국이랑 우크라이나의 수출 터미널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곡물 메이저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규제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곡물 시장에서 보면 이제 파생 시장이 있는데요. 파생 시장은 금융 시장이기 때문에 비교적 규제나 이런 감시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곡물 메이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게 한 나라의 뭐 예를 들면 카길이 미국 회사긴 하지만 이게 꼭 미국 회사냐를 평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워낙 여러 나라에 걸쳐서 방대한 범위에 있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규제나 이런 인터벤션을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특징이 있고요. 거의 생산을 뺀 나머지의 거의 모든 밸류체인에 개입이 되어 있고 또한 최근 상장한 기업이 있어서 이들 기업이 2010년도에 상장을 함으로써 데이터가 많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들 기업이 어떤 식으로 수익 창출을 하겠구나라고 가늠해 볼 수는 있지만 여전히 데이터의 가용성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는 게 어렵다. 그리고 또 농산물 시장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얇은 마켓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전통적인 옥수수나 콩 이런 것들은 개입을 할 여지가 굉장히 적어졌거든요. 너무 많이 오픈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메이저에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얇은 시장, 좀 더 소프트한 커뮤니티 쪽으로 사업 전략을 변경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 극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느 나라에서 누가 이거를 규제를 하고 해야 되는지가 불분명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시기는 극명합니다. 가격 변동성이 높고 가격이 무조건 높은 것뿐만 아니라 변동성이 높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곡물 가격이라는 게 10년 내내 고가가 유지된 적이 없습니다. 보통 길어야 2, 3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가지고서는 이익이 창출되는 구조로 가지고 있고 과거 이제 에그플레이션 이후에 한 8년 동안 저고가가 유지되면서 이 곡물 메이저들의 이런 거래 이런 기능이 꼭 필요하냐, 중개 능력이 필요하냐의 의문을 가졌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공급망이 재편되게 되고 그리고 또 러시아와 그런 중동 쪽에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금 곡물 메이저들의 이런 중개 능력이 부각되는 것과 동시에 또한 이제 뭐 기후 변화 이런 것과 연결되죠. 지속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다시금 이제 뭐 탈중개와 이런 두 개가 조금 상충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들이 중개 능력을 더 강조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자의 니즈에 따라서 이러한 사업 모델이 이게 전환되는 것의 움직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메이저들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이게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써 있거든요. 이들이 전부 다 뭐 자기네들이 몇 년까지 뭐 그런 서플라이 체인 하에서 탄소 저감을 통해서 기여를 하겠다. 이러한 것들이 다 메이저들마다 이것을 벌써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쪽 시장에서의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고요. 얼마 전에 이제 한국 대두협회에서 세미나 한 것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이런 팜플렛을 주더라고요. 미국산 대두가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대두보다 탄소 배출량이 훨씬 적다. 우리나라도 이제 탄소 감축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곡물 이런 거래나 있어서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도 이제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호주 출장 갔을 때도 그분들이 딱 지속 가능성 관련해서 따로 발표를 해주셨거든요. 자기네들이 지금은 미국 곡물보다 탄소 배출량이 더 많다. 하지만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중장기적으로 감축을 시키겠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수출 경쟁력이나 마케팅의 수단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곡물 그런 밸류체인에서의 변화가 있을지를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제 곡물은 보통 되게 동질적인 커모디티로 보고 있죠. 우리가 수입을 할 때 그러니까 국가명은 특정이 되지만 보통 생산된 곡물을 다 섞어서 하나의 벌크선으로 들여오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생산이 되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냥 원물의 외향이나 곡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만 살펴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제 보시면은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그런 곡물 메이저들이 식품 생산과 연계를 해서 건강이나 생산지가 어딘지 또 이러한 뭐 우리가 생산한 코코아나 커피가 노동자의 인권이 적절하게 보장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런 한 계약 과정에서 농가와 이런 글로벌 기업 간의 계약이 공정한지 동물 복지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소비자 선호가 점점 변화하고 이 기후 변화라는 거는 저희도 그전 일전에 계속 세미나 하면서 세계 석학 세미나 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전 세계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어서 이제 곡물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제 바이오 연료 관련해서 리뉴어블 디젤, 재생 가능 디젤이라는 것이 생산량이 크게 증가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콩 소비량이 재생 가능 디젤 쪽 소비가 증가를 하면서 수출이 그만큼 감소를 하게 됐거든요. 미국이 바이오 에탄올 정책을 처음 도입한 2005년도 이후에 사실 옥수수 가격이 계속 하향 안정세가 됐기 때문에 이 농가들의 소득을 어느 정도 보전해주기 위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 그 바이오 에탄올 같은 경우는 이 생산량을 늘리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연료의 무조건 10%만 딱 섞는 거기 때문에 이 연료의 소비량이 늘지 않는 한 이제 늘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 컨벤셔널 오일에 대한 수요는 일정하거나 감소 추이에 들어설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이 리뉴어블 디젤은 바이오 디젤과는 좀 다른 겁니다. 둘 다 오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 캐놀라나 소이빈을 통해서 생성이 되게 되는데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도 한 20% 정도 컨벤셔널 디젤과 혼입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반면에 리뉴어블 디젤 같은 경우는 드랍인 연료라고 해서 곧바로 그냥 디젤 연료랑 100% 대체가 되는 연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캘리포니아나 이쪽 중심으로 캘리포니아의 저탄소 연료 기준이 2022년에 발표가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연방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것에서 이 재생 가능 디젤에 대한 지원이나 세금 공제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늘고 있는 게 하나의 큰 시사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시면 2021년에서 불과 2년 사이에 재생 가능 디젤의 생산 캐파가 4배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아까 바이오 에탄올 같은 경우는 바이오 에탄올의 플랜트가 콘벨트 지역에 이게 위치를 했었어요. 근데 리뉴어블 디젤 플랜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밑에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수요처와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기 때문이고 얼마 전에 그 이토 교수님께서 미국의 쌀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 텍사스 옆에 알칸사주가 전통적인 미국의 쌀 생산 지역인데 이쪽에 쌀에서 콩으로 컨버팅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측면이 반영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이 미국의 정유업체가 128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이제 정책이 얼마만큼 뒷받침해 준 일단 지금 상황에서 리뉴어블 디젤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나 주 정부에서 얼마만큼의 이제 정부 정책이 이루어지냐 또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전환 속도가 뭐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소 30개에서 절반가량 정도는 기존의 정유업체가 리뉴어블 디젤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석유 업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유 수요가 감소를 하면서 이들이 가장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또 저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바이오 에탄올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대통령이냐, 바이든이 대통령이냐에 따라서 이게 그 정책이 얼마나 더 많은 옥수수를 수송 연료에 혼입을 하느냐 마냐에 따라서 이제 옥수수 가격이 들썩이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것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리뉴어블 디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거는 오일의 일정 부분 혼입을 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제는 탄소 저감을 몇 년도까지 얼마만큼 양을 저감해야 된다를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리뉴어블 디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 디젤보다 탄소 저감 능력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캘리포니아나 이쪽에 보시면 이런 데서 리뉴어블 디젤 플랜트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런 유지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지금 최근에 보시면 전쟁 이후에 옥수수나 밀 가격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하락을 하였지만, 콩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락하긴 했지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리뉴어블 디젤에 따른 소비 증가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정책들이 얼마나 지속되고 크기가 얼마나 될 것이냐가 추후에 이제 곡물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에 바이오 에탄올 같은 경우도 이게 초창기에는 굉장히 옥수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이게 정책이 세팅이 돼서 안정기가 되면은 영향력이 좀 적어지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중국 얘긴데요. 일단 중국은 데이터가 정확하지는 않아서 다 가늠해 볼 수는 없는데, 일단 연간 1억 5천만 톤 정도의 곡물을 수입을 하고 있고, 그중에 1억 톤 정도가 콩이고요. 이제 나머지가 옥수수, 밀 정도입니다. 2020년 곡물 가격 상승 전환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중국의 사료용 옥수수 수입 급증이었고, 최근 2, 3년도에 매년 연초에 발표하는 중국의 중앙정부 1호 문서에서 식량 안보 부분이 가장 앞단으로 나와 있거든요. 계속해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중국, 브라질이 위안화 중심으로 결제 통화를 하는 이런 농산물 교육 확대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고요. 중국이 GMO 농산물에 대한 수입 허용을 해서 수입량을 이제 지금 북미나 남미 쪽은 대부분 GM 농산물이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수입 허용 같은 것도 큰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주변국에서 콩을 조금 수입을 해올 수 있지만 1년에 1억 톤 이상의 곡물을 수입하려면 미국이나 남미 외에는 사실 수입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19년, 20년도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때도 그렇고, 미중 무역 분쟁 때 사실 미국 농부들은 굉장히 많은 수익성 악화의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면 중국이 안 사주고 브라질 콩을 사다 보니까 중국 농민 중서부 지역에 표심이 악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 최근에 보면 퇴경 한림이라는 정책을 20년 동안 넘게 지속하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퇴림 환경이라고 해서 정말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유휴 경지를 확보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이 과연 식량이 충분할까에 대한 것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호주 출장 갔을 때도 이제 중국이 닥치는 대로 곡물을 사간다, 뭐 이런 한 말까지 나왔었거든요. 이제 얘네들이 한번 크게 시장에서 구입을 해버리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은 곡물을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수입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거 있다가 논문을 하나 봤는데, 기원전 1세기 때 로마 시대 때도 곡물 무상 정책을 실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다들 이제
싸우다 보니까 평민들의 소득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때 곡물가가 폭등을 해버리니까 정치 기반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상 최초로 무상 곡물 배급을 했다.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지금 세미나 하고 있는 내용이 유튜브로도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텍스팅을 해주시면 제가 그 질문을 받아서 발표자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이제 김지연 팀장께서 이제 국제 곡물 시장의 현황을 좀 설명을 해주셨고, 특히 이제 가파르게 가격이 상승했다가 최근에는 하향해서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주산지가 변동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곡물 시장이 열분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곡물 산업의 어떤 밸류 체인에 대해서 미국과 호주 사례를 대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밸류 체인 관련해서는 이제 농장에서 수확하고 그다음에 저장하고 수출하고 이런 과정에서 특히 최근 농가 단위에서 저장 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이제 2008년이었가요? 그때 국제 곡물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이제 메이저들이 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그걸 농가 단위에서도 그걸 좀 벤치마크를 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곡물 가격, 곡물의 이제 수요와 관련해서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식량으로서의 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얘기되는 게 축산물이 이제 사료로 또 이제 소비를 하는데 축산에 대한 얘기는 조금 상대적으로 덜 언급을 하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플로어에 계신 분들 더 좀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할 사항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출장 갔다 오시고 또 이렇게 정리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끝부분에서 미국에서 낮은 탄소 배출량, 그러니까 ABCD 이쪽 기업들이 좀 그쪽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좀 내세우면서 국제 시장에 어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그쪽 현지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어필을 하고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대두의 대부분은 중국이 수입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싼 값에 저가의 원료를 구하는 노력이 클 텐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국제 시장에서 싼 가격에 거래되는 것을 다들 수입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을 텐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뭐 일종의 광고 의미인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출장을 2번 갔다 오면서 이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이렇게 인상 깊게 남았던 측면이 큰데요. 이게 단순히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전 세계가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탄소를 감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과 맞물려서 이 큰 기업들이 먼저 선점을 하려는 노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앞에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긴 한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2021년에 블록체인 기반 곡물거래 플랫폼 출범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 곡물 시장은 여전히 그러니까 수기가 이제 직접 손으로 쓴다는 게 아니라 서류가 면 대 면으로 넘어와야지 수입 절차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 코로나 시기에 배는 들어왔는데 서류가 도착을 안 해서 통관을 못 한다거나 뭐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거나 혹은 이제 휴먼 에러가 발생할 여지들이 있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여기 보시면 참여한 기업들이 딱 메이저 기업들이거든요. 이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이런 에러를 줄이고 업무의 효율화를 높이려는 노력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이 메이저들이 그동안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해온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 밸류 체인에 있어서의 효율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이러한 것의 출범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물론 기업들이 더 이미 선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더 우위에 다가설 수 있는 전략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두 농가들이 자기네들 탄소 배출이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산보다 더 낮다고 하는 것들이 결국 미국의 바이오 리뉴어블 디젤 정책이랑도 어느 정도 연관이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단순히 그냥 마케팅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이게 대세의 흐름으로 판단을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식량 안보 확보 차원에서 이제 유통망 진출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미 사실 너무 경쟁적이고 선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뭔가 다른 이런 뭐 올람이나 윌마 같은 이런 기업들이 기존의 메이저들이 하지 않던 그런 시장을 틈새를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던 이런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또 이런 지속 가능한 트레이서빌리티라는 이 시스템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마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그게 아마 그게 어떤 홍보, 이미지 제고 이런 차원이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그 관련해서 이제 탄소 중립이 이제 선언이 됐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고 어떤 생산물을 생산을 해서 그거를 수출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 점점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대기업 입장에서 이제 알리백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생산하지 않으면 그걸 수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지금 구조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달피자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이 단지 이미지 제고 차원 아닌 것 같다는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좀 같이 들고, 특히 이제 최근에 그 TNFD나 TCFD라고 하는 재무 그 공개하는 게 있어요. 기업들이 그걸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어떤 ESG랄지 지속 가능성을 고려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들이 이제 그런 정보들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공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지속 가능성이 제고가 되지 않으면 그만큼 어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기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생존에 관계된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할 수 있다. 예, 혹시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런 서스테이너빌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그런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대의적인 행동이라고 하면, 그때 그 닥터 메칼께서 잠깐 언급하셨었는데 클라이메이트 체인지 어댑션, 그러니까 그 각 기업들의 적응에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터미널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콘벨트라든지 그런 것들의 베이스에서 가까운 곳에 지금 지어져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콘벨트도 옮겨지고 그 생산하는 국가들이라든지 그 품목들이 바뀔 때 이런 그 회사들에서 이런 어댑션과 관련된 계획을 하고 있다거나 이미 바뀐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이렇게 인터뷰하시면서 보신 게 있으신가요? 그런 어댑테이션 측면에서 눈에 띄는 그런 것은 없었는데요. 이 메이저들이 예를 들면 ABCD 4개가 있다고 치면 얘네들이 사실 다 똑같은 전략의 그런 사업 모델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카길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들도 예전에는 얘네들이 계속 100년 동안 해왔던 건 아니고 이전에 또 엄청 큰 메이저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 환경에 변화하지 못한 애들은 한순간에 망해서 없어지거나 인수합병 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았어요. 카길 같은 경우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도 이러한 사업 변화를 빠르게 캐치해서 그런 부분들의 사업 확장을 늘린다거나 이러한 것들이었는데, 보면은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사업 분야가 있었을 텐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메이저한테 넘기고 자기네들이 하는 그런 잘할 수 있는 뭐 번기는 뭐 남미 쪽의 크러싱 사업에 더 집중을 한다던가, 그러면 뭐 북미 예를 들면 뭐 다른 쪽에 있는 뭐 수익률이 낮다든지 자기네들의 강점이 아닌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트레이더들이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를 알아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연결을 해주는 이 중개가 이 사업 모델의 기반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에 뭐 보면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쪽에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을 때 카길이 되게 빨리 거기에 들어갔거든요. 기존에 우크라이나에 있던 그런 크러싱 플랜트를 구매를 해서 빨리 사업 모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있던 다른 메이저 기업 중에 거기에 빨리 들어가지 못한 기업은 지금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그 기후 변화든 뭐든 이런 사업 환경 변화를 빠르게 캐치하고 거기에 먼저 사업을 투자를 하거나 공격적으로 해서 성공한 기업들이 지금 이제 살아남고 얘네들이 더 커지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여기 바이테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렌코어라는 그 하드 커머디티 그 뭐죠? 광물 이런 쪽에서 굉장히 크게 하는 그쪽 회사에서 에그플레이션 이후에 아 농업도 돈이 되나 보다 하고 이제 사업을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바이테라 밑에 보면 뭐 미국 쪽에 뭐 이런 유통이나 수출 엘리베이터 이런 쪽 하는 업체들 밑에도 많이 있어요. 얘네들이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만만치 않다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의 주력이었던 다른 커머디티 쪽에 하려고 이제 이쪽에다가 번기 쪽에 매각을 하고 뭐 다른 사업에 주력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꼭 기후 변화가 아니더라도 다 연관이 되는 거겠죠. 사업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빠르게 적응을 한 기업들이 살아남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이 곡물 가격 뛰는 것보다 지금 뭐 그 수송비가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글로벌 체인. 그래서 지금 그 Agriculture Market Information 시스템이나 인터내셔널 카운슬 트랜스포테이션 그러니까 그 곡물 수송선 그 가격 플라이트비를 매번 레포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훨씬 빨리 뛰고 또 한편 지금 또 하나는 한번 같이 한번 보는 게 그 수송선의 마켓으로 지금 HMM 인수에 지금 동원하고 하림하고 그냥 완전히 피튀기로 소송 정도까지 하고 지금 굉장히 시간인데 나중에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선박에서도 환경 친화적인 선박이 아니면 굉장히 제재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건뭐난 테크니컬 배리어도 돼버리니까 국제 글로벌 그 김상현 본부장이나 정대희 박사하고 얘기해갖고 그 라이트도 한번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고요. 그거랑 관련해서 HMM 인수하고 지금 하림하고 동원하고 했는데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지 아까 뭐 비테라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그 철강이나 이런 거 수송선들이 그 국물 수송선으로 바뀌면서 그게 얼마나 번화가분한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멘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팀에서 실제로 건화물선이라고 해서 그쪽 모니터링을 내부적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파나마스급, 예. 네, 그러니까 국물 가격이 변동에 따라서 네. 플라이트비가 네, 훨씬 더 민감하게 뛸 겁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별로 안 알고 했는데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H&M 인수에 지금 하림하고 동원하고 동원해서 오늘이가 어제 소송 걸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불공정 계약으로 하림이 하고 있고 뭐 자세히 내가 안 하겠어요. 조금 스토리는 아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그쪽 국제공물실에서 같이 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수입할 때도 뭐 남미 쪽에 갑자기 몰리면은 우리나라 들어오는 도입이 늦어진다든지 그 해상운임이 상승한다든지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좀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궁금한 사항이요? 아마 국제 곡물 가격은 이제 국내 시장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대체 관계, 소비 대체 관계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축산물도 좀 말씀드렸지만 또 사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국내 어떤 농산물 가격에도 굉장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원혜 실장님 한번 좀 주시겠어요? 그 미국의 콩 소비량이 증가한 이유가 재생 가능 디젤을 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그러면 이 전체 콩 생산량에서 이 재생 가능 디젤로 만들어지는 사용되는 그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첫 번째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 재생 가능 디젤이라고 하는 게 이게 미국 어떤 뭐 여기 캘리포니아 쓰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미국 전체적으로 그거 일단 지금 탄소 관련해가지고 나온 거는 캘리포니아랑 워싱턴주에서 이게 나와서 적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은 이제 주마다 이게 주마다 다르다 다르니까. 보니까 예. 이텐 같은 경우는 에탄올 혼입하는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다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주별로 또 차이도 있거든요. 뭐 여름철에는 뭐 혼입률을 늘린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그렇고 지금 일단 저 리뉴어블 디젤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곳은 캘리포니아랑 워싱턴주 이런 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이제 그 콩 이게 생산량이 아직 사실 포션이 아주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정책이 초기에 세팅이 되면 바이오 에탄올 같은 경우는 전체 옥수수의 40%가 고정적으로 바이오 에탄올로 지금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의 가격 그런 지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수요처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리뉴어블 디젤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지금 초기 단계인데 바이오 에탄올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이게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리뉴어블 디젤도 이게 어느 정도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자리를 잡느냐가 이제 앞으로 봐야 되는 상황일 것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부분이 사용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콩 수출량도 감소할 거고 그 국제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한번 맞습니다. 여쭤보는 거고요. 근데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게 콩도 그렇고 옥수수도 그렇고 크러쉬를 하고 나면 항상 부산물이 남거든요. 그럼 이제 미국에 대두박이 엄청 많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지금 플랜트가 4배 정도 늘었으니까 말은즉 부산물도 4배 정도 더 많이 나온다는 말이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유지류 같은 경우는 대두박과 오일과 그 원물 3개 간의 가격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국제 시세. 이제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이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텍사스주랑 그 주변 남부 지역에도 지금 많이 그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좀 이런 부분이 미국에서는 정치적 색이 많이 띠는 경향이 있는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진보적이니까는 좀 더 그런 쪽을 많이 한다 하는데 남부 쪽은 되게 보수적인 색을 많이 띤 주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 거는 그만큼 캘리포니아에서 소비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냥 전체적인 트렌드가 그런 건지 좀 리뉴어블 디젤에 대한 수요 자체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것도 있고 네. 그 텍사스주 근처에 많은 게 오일 리파이너리들이잖아요. 네. 얘네들이 장기적으로 결국은 이 오일 수요가 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지금은 이제 보조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이 보조가 들어가면 이 리뉴어블 디젤 같은 경우는 바이오 디젤이랑 다르게 기존의 그 컨벤셔널 오일 리파이너리를 그 전환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고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전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기존의 정유 업체들이 이제 리뉴어블 디젤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이제 텍사스 쪽에 그게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수요도 이제 필요로 한 대로 가고 있고. 결국에는 어떤 이러한 그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우리나라의 이제 국제 곡물 수입 그리고 국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또 같이 생각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 곡물 메이저들이 같이 합병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독점화가 더 가속화되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국제 곡물 가격이 더 상승할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곡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이제 친환경이랄지 저탄소랄지 이렇게 이제 환경을 생각하면서 생산을 해야 되고 유통을 해야 되고, 그러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위기일 수도 있고 또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환경을 고려하면서 생산, 유통, 소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김전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농경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